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뉴턴 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넣긴 했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시험에는 이 부분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를 추가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풀리 시스템, 도르래 문제,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르래 문제는 바로 문제 상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도르래로 세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이 세 물체의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동안 했던 운동방정식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보면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힘을 표시를 해보면 자, 아래쪽으로 다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와 이 줄 사이에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하나의 줄이죠. 이 부분은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걸리는 장력과 이쪽 부분에 걸리는 장력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줄이 이제 또 다른 줄이 되겠죠. 이 줄이 또 다른 줄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의 장력이 같을 건데 이쪽 줄의 장력이랑 이쪽 줄의 장력은 같을 이유가 없죠. 서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 줄에 걸리는 장력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하면 이 도르래를 생각해보면 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은 검은색 화살표 위쪽으로 장력이 있고 요 줄에 의해서 걸리는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 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걸리는 장력이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도르래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도르래가 받는 알짜임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T, 이쪽에 T니까 이쪽으로 이쪽 줄의 장력이 2T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세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지금 이 세 물체는 가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가속도를 A1, A2, A3라고 두면 이렇게 세 개의 세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미지수가 장력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물체의 가속도 A1, A2, A3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총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죠. 이것만 가지고는 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건 뭐냐면 이 물체들이 움직이더라도 이 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르래에 걸려 있는 이 줄의 전체 길이에는 변화가 없다. 이 세 물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줄 전체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조건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을 플러스로 했고 이 세 물체가 각각 x1, x2, x3만큼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세 물체가 모두 다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x1, x2, x3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계산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제 적당한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x1이나 x2나 x3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갈 건지 하는 문제는 이제 계산 결과가 알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3가 X3만큼 내려가게 되면 이 M3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르래 B는 당연히 X3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줄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이쪽으로 X만큼 내려간 만큼 이쪽으로 X3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줄의 전체 길이의 변화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줄인데요. 2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2줄의 끝부분은 x1만큼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르래는 x3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이 부분의 줄의 길이 변화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1 플러스 x3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이 x1이고 이만큼이 x3니까 더해주면 x1 플러스 x3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M2의 경우도 이쪽 이 줄의 이 부분에서도 M2가 x2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이 줄의 끝부분도 x2만큼 내려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르래가 x3만큼 올라갔겠죠. x3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줄의 오른쪽 부분의 길이 변화는 x2 플러스 x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x1 플러스 x3가 이쪽 부분의 길이 변화, 그 다음에 x2 플러스 x3는 이쪽 부분의 길이 변화인데 전체의 길이 변화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줄이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차피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거리의 비랑 이동거리의 비하고 가속도의 비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물체의 가속도가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2A3가 0이 되려면 셋 중에 어떤 것들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어떤 건 양수, 어떤 건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모두 다 양수 또는 모두 다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해서 풀 건데요. 먼저 요 A를 요 식에서 요 식을 A1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을 A2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식을 A3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장력 T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원래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그 식들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M1, M2, M3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가속도는 양수가 되고 어떤 가속도는 음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올라가고 어떤 물체는 내려가고 하는 게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도르래 문제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도르래 문제는 이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주면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도 다 풀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은 원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원운동이라는 거는 이 반지름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게 원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얘가 원운동을 하되 속력, 그러니까 스피드, 빠르기죠. 빠르기, 일정한 빠르기로 원운동하는 경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은 이제 회전 운동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원운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원운동은 기본적으로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회전하는 속도 이제 각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각속도. 이게 오메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하는 건데, 각속도라는 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도의 변화율이에요. 각도의 시간 변화율을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P점에서 Q점까지 이동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각의 변화를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델타 T초 동안 각도가 델타 세타만큼 변했다고 하면 이때 각속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여기 2단에서 나왔듯이 사실은 이제 요것만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하면 이게 평균 각속도가 됩니다. 평균 각속도.
그런데 이제 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게 순간 각속도가 되고, 순간 각속도는 그냥 간단하게 각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등속 원운동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잡든 그 비율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그 돌아가는 각도가 항상 일정한 거죠. 등속 원운동에서는. 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에서는 각속도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이때 각의 변화는 360도, 라디안으로 하면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라지 t는 이 물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걸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래서 한 바퀴 걸리는데 드는 시간 분의 한 바퀴니까 2파이 라디안. 그래서 t분의 2파이, 이게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각속도 오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구해보면, 속력의 정의는 이제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지금 이동거리가 이게 원이죠. 원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동거리는 2파이 r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은 주기 t, 그래서 v는 t분의 2파이 r인데, 이때 오메가하고 v를 잘 보면 오메가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해준 게 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다, 이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의 경우는 속력, 그러니까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죠.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속운동이죠. 가속운동.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속도를 이제 구해보려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OP하고 OQ는 반지름 R로 같겠죠. 그리고 지금 P에서 Q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P에서 Q로 이동할 때 각의 변화를 델타 세타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원운동에서는 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속도의 방향. P점에서 속도의 방향은 수직한 방향. 접선 방향이죠. 마찬가지로 Q점에서 물체의 속도 방향도 접선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벡터, 요게 이제 나중 속도가 되는 거고, 이게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준 게 속도의 변화. 자, 이걸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그려주면, 자, 요게 바로 델타 V, 속도의 변화가 되고, 속도의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델타 세타면 요각이 델타 세타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의 성질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요 검정색 요 삼각형 OPQ하고, 그다음에 요 빨간색 삼각형, 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R 이등변 삼각형이고, 하이각이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꼭지각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VV,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이 델타 세타로 같으니까 요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 길이는 반지름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게 R이고, 요 각은 2분의 델타 세타가 되겠죠. 2분의 델타 세타.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이 길이가 R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체 길이는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V하고 델타 V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R
게 요 길이를 뜻하는 닮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델타 세타가 매우 작다면 0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순간적인 순간을 볼 거기 때문에 델타 t가 이제 0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매우 짧은 순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전하는 각도도 매우 짧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델타 세타가 매우 작아지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 현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세타가 이제 0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이 비례식에서 이 부분을 r 델타 세타로 써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이 비례식을 풀면 델타 v가 v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떻게 해요?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2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2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델타 v가 v 델타 세타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이 v는 뭐예요? 일정하죠.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자, 앞으로 빼주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정의했던 각속도죠. 각속도. 그래서 가속도 a는 v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v는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주면 결과적으로 a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산 과정은 그냥 이제 한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다시 살펴보진 않을 거고, 앞으로 이제 등속 원운동 문제를 풀 때 등속 원운동 할 때는 물체의 가속도가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델타 v가 바로 뭐냐면 델타 v가 가속도의 방향이, 그러니까 델타 v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항상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등속 원운동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회전할 때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다.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예제를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직면, 중력이 아래쪽으로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연직으로 세워져 있는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이 있는데, 여기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V로 돌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A, B, C 세 지점에서 수직 항력을 구해봐라. 먼저 A 지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A 지점. 자, A 지점을 지날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일단 중력이 있겠죠. 중력은 뭐 항상 작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냐면 요 트랙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이 있겠죠. 수직 항력.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쪽을, 그러니까 중심을 향하는 쪽을 플러스로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을 향하는 쪽을 플러스로 생각을 해보면 R자 힘은 N-mg가 되고요. 이게 이제 MA가 되는 거죠.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에 의해서 F는 MA 이걸 쓰는데, 이 문제는 지금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A 대신에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을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V로 주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 써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은 mg 플러스 r분의 m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A 지점에 가만히 있어요. 정지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 항력은? 속도가 0이니까 그냥 중력과 같은 거죠. 중력 같아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수직 항력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 뭐 지금 책상에 앉아 있거나 나 같은 경우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 바닥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바닥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힘이 느껴지진 않아요.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게 평상시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자동차가 이렇게 언덕을 내려갈 때 이렇게 최하점을 지나갈 때 그 느낌을 떠올려 보면 그냥 편하게 롤러코스터로 생각해 봅시다. 롤러코스터가 쫙 내려와서 밑바닥 제일 아래쪽으로 확 지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죠?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이렇게 찍어 눌리는 느낌을 받죠. 그죠?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을 받아요. 뭐가 확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죠. 그죠?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게 수직항력이에요. 수직항력. 그만큼 밑에서 힘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반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걸 왜 반대로 느끼는지는 이제 나중에 관성력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최하점을 내려갈 때 우리가 이게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수직항력이 평소보다 이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더 빠르게 내려갈수록 더 아래로 이렇게 깔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생각해보면 B점은 이 꼭대기죠, 꼭대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받는 힘을 따져보면 중력은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수직항력의 방향이 아래쪽이 되는 거죠. 접촉면의 수직으로. 그래서 이제 B점을 지날 때는 숫자를 붙입시다. 플러스 mg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이게 등속 원운동이니까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돼서 B 지점을 지날 때 수직 항력은 마이너스 mg r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mg. 자, 그래서 B 지점을 지날 때는 A 지점이랑 반대로 여러분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걸로 경험해봤을 텐데 약간 이렇게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중력보다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수직항력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수직항력의 크기인 mg 이거보다 더 작아졌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붕 뜨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 속도가 적당한 값을 가지면 이 V가 적당한 값을 가지면 이게 0이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이게 0이 되는 순간 적당한 속도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무중력 상태. 자, 그 다음에 C점을 지날 때 C점을 지날 때는 이쪽으로 중력이 있고 이쪽으로 수직항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이게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힘의 방향도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수직항력밖에 없어요. NC가 되고 이게 R분의 MV 제곱이 된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도 가속이 돼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속도의 방향만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죠.
그런데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또 있어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속도의 방향에 있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속도의 크기, 빠르기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지점을 지날 때는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등속 원동이 안 되죠, 사실. 이 지점을 지날 때는. 그럴 때는 뭐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또 이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마찰을 줘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줘가지고 중력과 같은 크기의 마찰을 주면 힘이 수직방에 힘이 없어지고 수직 항력만 있어서 등속 원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문제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마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없더라도 그것까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어쨌든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속 원운동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A, B, C 세 지점에서의 수직 항력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C점을 지날 때는 수직 항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수직 항력과 중력이 합쳐져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그림처럼 어떤 자동차가 곡률 반지름이 R인 원형 트랙을 돌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이죠. 등속 원운동. 자, 이때 트랙과 타이어와 트랙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μs일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최대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때 정지 마찰 계수를 준 이유는 이 차가 앞으로 나갈 때 받는 마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차가 이 방향으로의 마찰 때문에 준 마찰 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방향으로는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마찰이 없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옆쪽으로는 차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는 이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 방향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어요. 마찰력. 그래서 뭐 일단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수직 항력이 있고, 자, 그다음 마찰력인데 지금 이 자동차의 경우는 수평 방향.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바깥으로 쏠리려고 할 테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인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마찰력은 얘가 실제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지 마찰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게 분명 정지 마찰력은 정지해 있을 때, 그죠? 이 접촉면에서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이 차가 정지했진 않거든요.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는 있는데 이제 이 방향으로는 순간적으로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면 이제 이 방향으로는 순간적으로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을 돌 때는 이 방향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거든요. 가속도의 방향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R자임의 방향도 중심을 향한 방향이 돼야 되죠. R자임과 가속도는 평행하니까. 근데 지금 이 자동차는 이 방향으로, 이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으니까 마찰력의 방향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돼요. 자, 그래서 힘은 마찰력밖에 없고요. 이게 등속 원운동이니까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같거나 작아야겠죠. 수직 항력이 mg일 테니까 m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r분의 mv 제곱이 us의 mg다. 그렇죠? 그래서 v를 구해주면 v
0보다는 작아야, 같거나 작아야 이게 차가 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트랙을 따라서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찰 계수가 크면, 그러니까 마찰이 클수록 어때요? 이 노면의 마찰이 클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이 가능하다. 그죠? 마찰이 작으면, 마찰이 작으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마찰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게 돌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미끄러져요. 트랙을 벗어나는 거죠. 쉽게. 자, 나머지는 이제 조별토의 문제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